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누가 전장을 계산하느냐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 확보를 공식화한 순간 많은 분석가들은 본능적으로 톤수를 꺼내들었다. 항공모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즉시 비교의 기준은 자동으로 배수량으로 수렴한다. 10만 톤이 넘는 미국의 니미츠급, 8만 톤급으로 체급을 끌어올린 중국의 푸제남, 그리고 약 2만 6천 톤 수준에서 개조를 반복하는 일본의 이즈모급. 이 숫자들의 병렬 나열 속에서 한국의 3만 톤은 자연스럽게 작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 반응 자체가 이미 전장의 변수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항공모함의 위상은 언제나 물리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함재기 탑재수, 이착함 주기, 갑판 면적, 연료와 탄약 적재량, 그리고 장기간 작전을 버틸 수 있는 체력. 이 논리는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수정 없이 유지되어 왔고, 미국이 슈퍼캐리어 체제를 유지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푸제남을 8만 톤급으로 설계한 것 역시 같은 계산법의 연장선이다. 일본이 이즈모급을 무리하게 개조해 F-35B 운용을 시도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이 오래된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 해군이 제시한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은 이 공식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함정에서 전투력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는 함재기, 숫자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그 지연 시간이다. 갑판의 길이나 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 해상, 수중에서 동시에 유입되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통합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항공모함을 비행기를 싣는 배가 아니라 전장을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3만 톤이라는 수치는 축소가 아니라 정밀한 선택이다. 대형 항공모함이 유지해야 하는 막대한 수경 공간, 유인, 항공단 중심의 정비 인프라, 고정된 출격 리듬은 유무인, 복합 전장 환경에서는 오히려 비효율로 작용한다. 무인 자산이 주력으로 전환되는 순간 항공모함의 임무는 더 많이 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연결하는 것으로 바뀐다. 한국형 전력모함은 이 전제를 전면에 깔고 설계된 플랫폼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함정이 단순히 무인기를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감시정찰형, 타격형, 자폭형으로 세분화된 무인, 항공자산이 전장의 주된 감각기관이 되며 유인기는 네트워크의 일부 노드로 제한적으로 결합된, 이는 유인 전투기를 중심에 두고 무인기를 덧붙이는 기존 항모 개념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전력모함의 갑판은 더 이상 유인기 출격 횟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유무인 플랫폼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인터페이스에 가깝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선택이 아니라 전장 인식의 차이다. 미국 해군 역시 MQ-25를 중심으로 한 유무인 통합 개념을 논의하고 있지만 항모의 중심은 여전히 유인 항공단이다. 무인기는 보조수단이며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도구로 위치한다. 여기에 한 대당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MQ-25의 비용과 항모 개조에만 2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이 겹치면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전화 일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고 있다. 반면 한국 해군의 접근은 다르다.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전력모함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함정의 규모와 구조를 조정했다. 이는 비용과 일정, 그리고 운용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불필요한 질량을 제거하고 대신 데이터 처리 능력과 네트워크 통합 능력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 선택은 대형 항모를 보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형 항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 판단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 국방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와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 공군의 자율편대 운용 개념, 육군의 네트워크 기반 화력체계,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데이터 링크 표준은 이미 별개의 실험 단계를 넘어 통합을 전제로 발전해왔다. 해군의 3만 톤급 전력모함은 이 흐름을 해상으로 확장한 결과물이다. 각 군종이 따로 개념을 실험하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통합 전장을 먼저 상정하고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 결국 왜 3만 톤인가라는 질문은 본질을 비켜간다. 더 정확한 질문은 왜 아직도 항공모함을 톤수로 평가하는가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체급 경쟁이 아니라 계산 방식의 교체다. 이 계산 방식이 유효한 한 더 큰 배를 가진 국가가 항상 더 강한 해군이 된다는 전제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에서
서태평양 해군 전력의 균형은 이미 기존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명확히 항공기 운반 플랫폼이었다. 전투의 중심은 함재기였고 항모는 그 함재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물리적 기반에 불과했다. 이 구조에서는 갑판의 크기와 강도, 탄약과 연료의 적재량, 정비 인력의 규모가 곧 전투력으로 환산되었다. 문제는 이 정의가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환경은 바뀌었지만 항공모함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거의 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해군이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을 통해 전향한 지점은 바로 이 지체된 인식이다. 한국형 전력모함에서 항공기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항공기라는 개별 플랫폼의 존재감은 의도적으로 희석된다. 대신 전장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놓인다. 어느 지점에서 어떤 센서가 무엇을 감지했고 그 정보가 얼마의 지연 시간으로 어디에 전달되며 어떤 판단, 알고리즘을 거쳐 어떤 무기 체계로 연결되는가가 전투의 성패를 가른다. 이 구조에서는 항공모함이 더 이상 비행기를 싣는 배가 아니라 전장을 통합지휘하는 데이터 허브로 기능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3만 톤이라는 수치는 계속 오해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 항모 개념에서 3만 톤은 분명히 애매한 체급이다. 대형 항모의 상징성도 없고 경항모처럼 유인 전투기를 배량 운용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전장에서는 이 애매함이 오히려 설계, 자유도로 바뀐다. 함정은 유인 전투기의 이착함을 전제로 한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고 대신 센서, 통신,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갑판은 더 이상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유무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전시키는 인터페이스가 된다. 한국형 전력모함이 데이터 항모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함정은 공중의 무인기, 해상의 무인 수상정, 수중의 무인 잠수정을 동시에 통합 지휘하는 전장 허브를 전제로 한다. 감시 정찰형 무인기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타격형과 자폭형 무인기는 이 정보에 즉각 반응한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의 킬체인이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라는 일방향 구조였다면 한국이 상정한 킬웹 구조에서는 모든 노드가 동시에 상호작용한다. 이때 항공모함은 발진의 출발점이 아니라 판단과 연결의 중심점이 된다. 이 구조에서 요구되는 것은 대형 갑판이 아니라 막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초저지연 통신망이다. 전장에 흩어진 수십 개의 유무인 자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에서는 판단이 몇 초만 늦어져도 전술적 우위는 즉시 사라진다. 따라서 전력모함의 핵심 설비는 항공유 저장고나 탄약고보다 연산 장비와 통신 체계가 된다. 한국 해군이 3만 톤급이라는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체급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핵심 설비를 중심에 두고 함정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이즈모급 개조 방식은 한계를 드러낸다. 이즈모급은 본질적으로 헬기 운용을 전제로 한 대형 수송함이며 F-35B 운용은 사후적으로 덧붙여진 기능이다. 즉,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을 유지한 채 일부 요소만 수정한 구조다. 반면 한국형 전력모함은 처음부터 유무인 복합 운영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과 지휘 구조가 함정의 골격을 이룬다. 같은 중형급이라는 분류 안에 묶일 수는 있어도 함정의 역할과 전장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 중심 설계가 단지 해군 내부의 실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국방 전반에서 데이터 링크 표준과 네트워크 통합을 추진해왔다. 공군의 자율 편대 개념과 해군의 유무인 전력모함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 환경 위에서 움직이는 구성 요소들이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전력모함은 단독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장 네트워크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 함정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전투력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 구조는 동시에 기존 항모 강국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항공모함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 국가들은 여전히 갑판 위의 전투기 숫자로 전력을 설명한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전장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연결과 판단의 질이 중요해진다. 한국형 전력모함이 상정하는 전투 환경에서는 더 많은 함재기를 가진 항모가 반드시 더 많은 상황인식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더 빠른 타격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복잡한 구조와 긴 의사결정 체계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항공모함을 데이터 지휘소로 재정의하는 순간 비교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진. 폰수, 크기, 상징성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척도는 설득력을 잃고 대신 네트워크 통합 능력과 실시간 판단, 구조가 전면에 등장한다. 한국 해군의 3만 톤급 전력모함은 이 새로운 기준을 가장 먼저 전제로 삼은 사례다. 그리고 이 기준이 실제 전장에서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 전통적 항모 개념을 고수해온 국가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구조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미국 해군이 유무인 통합 항모 개념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문제는 인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인식을 실제 전력으로 전환하는 구조 자체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MQ-25를 중심으로 유무인 통합 운용을 공식 개념으로 채택했고 차세대 항모 구상에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그러나 개념과 실전화 사이에는 항상 구조라는 장벽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장벽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고착된 방식에서 비롯된다. 미국 항공모함 체계의 중심에는 여전히 유인 항공단이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의 문제가 아닌 항모 운용, 항공단 편성, 정비체계, 인력구조, 예산 배분까지 모두 유인 전투기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무인기는 필연적으로 보조적 위치에 머문다. MQ-25가 대표적이다. 공중급유라는 제한된 임무를 부여받은 채 기존 항공단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통합되고 있다. 이는 무인기를 전장의 중심 노드로 끌어올리는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용 구조 역시 이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MQ-25 한 대의 가격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항모 개조 비용만 20억 달러 이상이 추가된다. 이 숫자는 단순한 재정 부담을 넘어 운용 개념 자체를 경직시킨다. 값비싼 자산일수록 위험 회피 성향은 강해지고 실험적 운용은 줄어든다. 결국 무인기는 소모 가능한 네트워크 노드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고가 자산으로 취급된다. 이 순간 유무인 통합이라는 개념은 본래의 의미를 잃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 해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다. 미국은 각 군정이 강력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공군, 해군, 해병대는 각자의 작전 개념과 예산 논리를 가지고 움직인다. 유무인 통합 항모라는 개념이 실전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데이터 통합과 알고리즘, 공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는 극히 더디게 진행된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는 과정이 정치화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유무인 항모 구성은 항상 다음 단계에 머문다. AI 자율비행 알고리즘은 아직 실전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반복되고 배치 시점은 자연스럽게 2035년 이후로 밀린다. 이 지연은 기술 개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개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기존 항모 체계에 어떻게 끼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장 느린 전환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접근은 이 구조적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국 해군은 유인 항공단 중심의 거대한 항모 전통에 짊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인 자산을 기존 체계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심에 배치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출발선의 차이가 아니라 설계, 사고방식의 차이다. 한국형 전력모함은 유무인 통합을 전제로 함정의 크기와 기능을 조정했지만 미국의 항모는 기존 구조를 유지한 최무인기를 얹으려 한다. 여기에 예산 운영 방식의 차이도 겹친다. 미국의 항모 사업은 정치적 상징성과 직결되어 있어 비용 증가에 극도로 민감하다. 한 척당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건조 비용과 막대한 유지비는 의회와 여론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다. 이런 환경에서 급진적인 개념 전환은 항상 신중론에 가로막힌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제한된 규모의 전력모함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실험하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3만 톤이라는 체급은 바로 이 실험과 조정의 여지를 포함한 선택이다. 결국 미국이 뒤처지는 이유는 기술 격차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풀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그 기술을 묶어 하나의 전장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항모 체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 유무인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유인 항공단의 논리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한
전환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력모함 구상은 미국에게 불편한 거울이 된다.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항모 전단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고 당분간 그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전장의 기준이 서서히 데이터와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 거대한 구조가 언제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이 3만 톤급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체급에서 먼저 최전적 유무인 통합을 시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선택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가장 많은 항모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전쟁을 계산하는 국가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은 항상 속도로 설명된 푸제남의 진수, 연속적인 항모 건조 일정, 그리고 네 번째 항모까지 이어지는 계획은 외형적으로 인상적이. 실제로 건조 속도만 놓고 보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도 과장이 아니. 그러나 전장은 건조 일정표 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함정이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과 그 함정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 항모 전력의 핵심 문제는 바로 이 간극에 있다. 푸제남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항모 구상은 여전히 플랫폼 우선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대형 가판, 대형 함체, 더 많은 항공기 운용 능력. 이 구조는 과거 항공모함 패러다임에서는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유무인 복합 전장이 전제로 되는 환경에서 바른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단순하다. 이 거대한 플랫폼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통합하고 얼마나 일관된 판단을 내려 무기,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는가다. 이 지점에서 중국은 속도와 별개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중국 역시 무인기 운용 실험을 진행 중이다. 탐상 이착륙 시험, 무인 전투기 개념 공개 관련 영상의 반복적인 노출은 중국이 이 분야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중국의 함재 무인기 운용은 여전히 시험에 가깝다. 특히 함상 자율 관제 체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수동 개입이 전제된 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무인 복합 전장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판단과 통제가 인간 개입에 의존하는 순간 네트워크, 전장의 속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기술적 제약도 분명하다. 중국이 공개한 함재 무인 전투기 공성 시급은 약 6톤급, 중형기로 분류되며 이륙에만 약 250m에 달하는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는 대형 항모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형급 플랫폼에서는 운용이 제한된. 다시 말해 중국의 무인기 구상은 대형 항모 의존도를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플랫폼을 키울수록 운용은 가능해지지만 그만큼 구조는 경직된다. 이는 유연성과 분산 운용을 전제로 하는 현대 전장 환경과는 어긋나는 선택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한국의 접근이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함재 무인기는 직경 12m 이내를 전제로 하며 스키점프 이륙이나 수직 착륙 같은 다양한 운용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작은 가판에서도 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플랫폼 크기에 대한 종속성을 의도적으로 낮춘 설계다. 중국이 대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국은 경량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같은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풀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전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중국 항모 전력의 또 다른 약점은 데이터 통합의 일관성이다. 중국은 방대한 물량과 빠른 건조 속도를 자랑하지만 각 플랫폼과 센서가 하나의 통합된 전장 네트워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일부 영역에서는 빠른 발전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분절된 체계를 유지한다. 이 불균형은 평시에는 가려질 수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지연과 혼선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조직 구조 문제도 겹친다. 중국군은 중앙 집권적 통제 체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현장 수준에서의 자율적 판단과 유연한 운용에는 제한이 있다. 유무인 복합 전장은 각 노드가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요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위 통제에 의존하는 체계에서는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데이터와 AI가 중심이 되는 전장에서 구조적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항모 전력은 외형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방향이 과연 미래 전장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형 플랫폼 중심, 활주로 의존형 무인기, 완전하지 않은 자율관제 체계는
모두 속도를 희생시키는 요소들이다. 한국의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더 크고 더 많은 플랫폼을 쌓는 대신 처음부터 전장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물량과 속도로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고 이 압박이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유무인 복합 전장이 본격화될수록 플랫폼 중심의 성장 방식은 점점 더 많은 조정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정이 실제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바로 이 불확실성 위에서 중국의 항모 전력은 외형만큼이나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의 이즈모급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손쉬운 해법처럼 보인다. 이미 존재하는 대형 함체를 활용해 항공모함 기능을 덧붙이고 F-35B를 올려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는 접근이다.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항모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포장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처음부터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 개조는 어디까지나 기존 구조를 전제로 한 수정일 뿐 전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이즈모급의 출발점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헬기 운용을 전제로 한 대형 수송함이다. 갑판의 구성, 내부 동선, 지휘 통제 구조는 항공단, 중심 작전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여기에 F-35B 운용이라는 기능을 더 씌우는 순간 함정은 복합적인 타협의 산물이 된다. 열차폐 문제, 갑판 강화, 탄약과 연료 적재 구조의 재배치, 정비 인프라의 추가 등은 모두 기존 골격 위에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전투 개념을 반영한 플랫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출발선이. 더 중요한 문제는 운용 개념이다. 일본이 이지모급을 통해 추구하는 항공모함 능력은 여전히 유인 전투기 중심이다. F-35B의 숫자, 출격 가능 횟수, 그리고 미일, 연합작전에서의 역할 분담이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이 구조에서는 무인 자산이 전장의 중심으로 이동할 여지가 제한적이다. 무인기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전장을 계산하고 지휘하는 주체로 자리 잡기 어렵다. 이는 데이터 중심 전장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한국형 전력모함과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헌법과 정치 환경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항모 개념을 단계적으로 포장해왔다. 방어적 운용, 연합작전 보조, 자위, 목적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급진적인 전력 개념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항공모함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럽게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인 자산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네트워크, 전장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즈모급 개조는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이자 한계치에 가깝다. 더 나아가려면 단순 개조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과 운용 개념이 필요하지만 그 지점에서 정치적, 법적 장벽이 즉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일본의 항모 전력은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범위 안에서만 진화한다. 이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피연적으로 느려진다. 전력 효율 측면에서도 이즈모급의 한계는 분명하다. 제한된 수의 F-35B를 운용하기 위해 대형 함체와 상당한 유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되는 전장 통제 능력은 제한적이다. 유인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출격 주기에 전력이 묶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형 전력모함은 동일한 체급에서 수십 기 이상의 무인 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에 투입되는 노대의 밀도와 반응 속도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접근은 시대적 간극을 드러낸다. 항공모함을 보유했는가? 라는 상징적 질문에는 답할 수 있지만 전장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즈모급은 여전히 항공모함을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위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에 집중한다. 반면 한국형 전력모함은 플랫폼을 하나의 노드로 낮추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전체를 전투력의 단위로 설정한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유무인 복합 전장이 본격화될수록 유인기 중심 구조는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 속도에서 불리해진다. 일본이 보유한 F-35B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것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한 전장의 주도권은 제한된 개조된 갑판 위에서 반복되는 출격과 회수는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전장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이즈모급 개조는 일본이 과거의 틀을 최대한 유지한 채 미래로 이동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전장은 이미 그 틀을 벗어나 움직이고 있다.
유무인 통합, 데이터 중심, 초저지연 판단이라는 조건이 점점 기본값이 되는 환경에서 개조라는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한계선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누적되고 유무인 전력모함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함체도 아니고 가판도 아니다. 진짜 무기는 AI 기반 MUMT 통합 알고리즘이다. 한국 해군의 3만 톤급 전력모함이 기존 항모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 한정이 무인 자산을 플랫폼이 아니라 지휘하는 두뇌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뇌의 핵심은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전장 전체를 동시에 계산하는 알고리즘 구조에 있다. 기존 해군 전력에서 전투는 선형적으로 흐른다. 탐지, 식별, 결심, 파격이라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각 단계 사이에는 필연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센서가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정밀해도 판단의 병목이 존재한다. 유인 플랫폼 중심의 작전은 이 병목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조종사, 지휘관, 참모 체계가 개입하는 순간 판단은 안전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빨라지지는 않는다. 한국이 제시한 MUMT 기반 전력모함 개념은 이 선형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그리고 지상 해상 센서가 모두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판단과 반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상정한다. 이때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각 노드 간의 관계를 재조합하는 중추 역할을 맡는다. 어느 센서의 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어느 자산이 즉각 반응해야 하는지를 인간의 개입 없이 결정한다. 이 구조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유무인 복합 전장에서 시간 자체가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공중의 무인기와 해상의 무인, 플랫폼, 수중 센서가 동시에 반응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수단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플랫폼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의 반응 속도다. 한국형 전력모함은 바로 이 반응 속도를 전투력의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AI를 도입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핵심은 AI가 적용되는 범위와 방식이다. 한국은 ADD를 중심으로 AI 기반 자율협동 비행 알고리즘을 이미 실험 단계까지 끌어올렸고,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함재형 무인기 운용을 전제로 한 통합 ISR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다. 이는 개별 장비의 성능 시연이 아니라 실제 전력모함 운용을 상정한 통합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군의 KF-21과 연동된 무인 편대기 개념이다. 동일한 자율 편대 알고리즘 구조를 해군 전력모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군종 간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처럼 각 군이 별도의 체계와 기준으로 무인 전력을 개발하는 방식과는 명확히 대비된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효과를 낳는다. 한쪽은 매번 통합을 시도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통합을 전제로 발전한다. AI 기반 MUMT의 또 다른 핵심은 소모성이다. 한국형 무인 자산은 처음부터 손실을 전제로 설계된다. 이는 비용 구조와 직결된다. 국산화율 92% 이상, 외산 대비 절반 이하의 운영, 비용이라는 조건은 무인 자산을 보호해야 할 고가 플랫폼이 아니라 전장에 투입되는 네트워크 노드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 구조에서는 일부 노드의 손실이 전체 전력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상황에 따라 재구성된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무인 전력은 여전히 고가 플랫폼 중심이다. 값비싼 자산일수록 운용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AI의 자율성은 제한된다. 판단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한 MUMT는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전력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한국은 이 지점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무인 자산을 전장의 소모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투 개념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3만 톤급 전력모함의 의미가 다시 드러난 이 함정은 더 많은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넓게 연결하며 더 유연하게 전장을 재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AI 기반 MUMT는 이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다. 그리고 이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 항공모함의 크리와 상징성은 더 이상 전투력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I가 전장의 판단을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누가 더 많은 플랫폼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인 데이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통신이 교란되고 노드 간 연결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형 전력모함이 가진 장점은 동시에 새로운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경항모 사업의 방향 전환은 종종 후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F-35B를 탑재한 만톤급 경항모 구상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보지 못한 평가다. 한국 해군이 내린 결정은 항모 보유 여부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어떤 항모가 미래 전쟁의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재계산이었다. 그리고 이 재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효율, 그리고 기술 성숙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경항모 구상은 유인 전투기 중심이었다. F-35B 최대 16대 운용, 상륙작전 지원, 제한적 항공 통제 능력. 이는 분명 과거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상이 동시에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나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역할 중복이다. F-35B는 이미 공군 전력으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군이 동일한 자산을 다른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 면에서 질문을 낳았다. 여기에 무기 도입 가격 상승과 유지 비용까지 겹치면서 경항모는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재정적 부담으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 해군은 선택을 했다. 항모를 유인 전투기 운반선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유무인 전장 지휘 플랫폼으로 재정의할 것인가. 경항모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자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일한 논리, 동일한 취약점, 그리고 동일한 비용, 구조를 반복하는 선택이다. 반면 방향을 틀 경우 한국은 다른 좌표계로 이동할 수 있었다. 경항모 사업이 중단된 결정적 이유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평가였다. 유인 전투기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전장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무인 자산의 수적 확대, 센서 네트워크의 밀집, 초저지연 판단 구조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유인 전투기는 점점 더 네트워크의 한 요소로 이동한다. 이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 어떤 항모가 완성되고 실전 배치되는 시점에는 이미 전장 기준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해군이 유무인 전력모함이라는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한 배경에는 국내 무인기 기술의 성장 속도도 작용했다. 2025년 에이덱스에서 공개된 함재형 무인 정찰기와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은 상징적이다. 작전 반경 약 600km, 6시간 이상의 채공, 시간, 250kg급 탑재 능력, 그리고 함상 자동 이착륙 기술. 이 수치는 단순한 시제품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개념을 상정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국산화율이 92%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외산 플랫폼 의존 없이도 전력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용 구조 역시 결정적이다. 미국의 MQ-25 시스템이 한 대당 1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사한 임무 범위를 5천만 달러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다. 무인 자산을 얼마나 과감하게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값비싼 자산은 보호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산은 소모 가능한 노드가 된다. 유무인 복합 전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항모 사업을 접으면서도 한국 해군은 항모 운영 경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형 수송함과 LPX 플랫폼을 항공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대안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반절이 아니라 단계 조정에 가깝다. 즉, 당장의 유인 항모 전력 경쟁에는 뛰어들지 않되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런 접근은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옵션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이 방향 전환은 외부에서 보기에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항모 사업을 중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모함이라는 새로운 항모 개념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결정은 같은 논리 위에 있다. 유인 전투기 중심 항모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무인 자산 중심 플랫폼은 점점 전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항모를 밀어붙였다면 한국은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경항모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선별이다. 모든 길을 다 가려는 대신
의미가 남는 길만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전력 과실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해군이 어떤 전장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유무인 전력모함이라는 방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실효성 역시 전면적으로 검증된 상태는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광학모를 고집했다면 피할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는 이 선택을 통해 다른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의 진짜 파급력은 해군 내부의 전술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이 서 있는 전략적 좌표 자체가 바뀐. 지금까지 서태평양의 해군 질서는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은 압도적인 항모 전단으로 질서를 관리했고 중국은 물량과 속도로 그 균형을 흔들었으며 일본은 미 동맹의 틀 안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항모라는 상징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략적 중심에서 한 발 비켜 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유무인 전력모함은 이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 함정이 미국식 슈퍼캐리어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확보하는 것은 전 세계를 순환하며 무력 투사를 수행하는 항모 전단이 아니다. 대신 특정 해역에서 정보 수집, 감시,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전장 플랫폼을 손에 쥐게 된다. 이 플랫폼은 연합작전에 결합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은 기존 항모 강국들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특성이다. 외교적 측면에서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미국 항모는 항상 정치적 메시지를 동반한다. 전단이 어디에 나타나는 순간 그 자체로 개입 의지를 의미한다. 중국 항모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의 유무인 전력모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노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감시와 통제 능력은 결코 낮지 않다. 이는 동남아, 인도양, 중동 일부 해역과 같이 미묘한 균형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특히 유효한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나 인도양 일대에서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기존과 다르다. 한국은 직접적인 패권 경쟁의 주체가 아니라 기술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중립적 감시자이자 협력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도 대형 항모 전단이 주는 부담 없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해양 감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기술 기반 해양 안보 제공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전략 지리적으로도 의미는 크다. 지금까지 서태평양의 중심축은 미일 동맹과 중국의 대립 구도로 설명되었다. 한국은 이 축의 변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판을 주도하는 위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무인 전력모함을 통해 한국은 이 구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다. 덩치나 수량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판단 속도로 전장 효율을 끌어올리는 존재다. 이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불편한 변화다. 일본은 개조된 플랫폼의 한계를 안고 있고 중국은 대형화에 따른 경직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 효율 측면에서도 이 변화는 평가를 다시 요구한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해군은 세계 7위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여전히 전통적 지표에 기반한다. 함정수, 배수량, 주요 플랫폼 보유 현황, 유무인 전력모함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이 지표들은 실제 작전 지휘와 괴리를 보이기 시작한다. 일본과 중국보다 작은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해역에서의 정보 장악력과 대응 속도는 오히려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해군의 선택은 명확해진다. 덩치로 경쟁하지 않고 두뇌로 싸운다. 플랫폼을 늘리기보다 네트워크를 밀집시키고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 전체 시스템의 반응을 중시한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과시 효과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정 시간이 압축될수록 이 선택의 가치는 누적된다. 문제는 이 새로운 계산식이 기존 질서와 어떻게 충돌할 것인가다. 미국은 연합작전의 효율을 이유로 환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독자 운용이 가능한 한국의 전장 플랫폼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진다. 중국은 직접적인 도전에 나서기보다는 이 네트워크가 자신의 적등 거부 전략에 어떤 변수를 추가하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일 동맹 내부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결국 3만 톤급 유무인 전력모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전장을 바라보는 방식,
동맹을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주변국과 거리를 설정하는 방식을 동시에 흔든다. 이 변화가 안정적으로 관리될지 아니면 새로운 긴장을 낳을지는 아직 열려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의 해양, 질서는 더 이상 이전의 기준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한국은 기존 강국들과는 다른 위치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다.